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강의를 하고서 그리고 토요일 날 강의를 7시간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이 좀 좋지 않았는데 목이 많이 쉬어가지고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뭐 약도 먹고 고생을 했는데 아직도 완전히 내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이제 이번 주에도 국제 정치에 그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이제 일주일마다 한번 제 강의를 이렇게 또 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목소리가 좀 나쁨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그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 중간 선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어느 그 중요한 이벤트 하나가 지나갔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간 선거 결과 그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리고 만약 중간 선거가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 요번에 아무래도 뭐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했으니까 하원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미국의 지금 행정부의 관리들, 이제 국방부, 국무부 관리들이 대북 정책을 한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와서 설명하라고 더 자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즉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신경을 많이 쓰는 당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그런 문제까지도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지금 뭐 거의 노골적으로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자마자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목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훨씬 가일층 강화한다, 정말 목을 조르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미국이 인권 문제를 지금 강하게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벌써 며칠 지났지만은 미국이 북한의 그 해외 자산 6,300만 불을 동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참 북한한테 그 아픈 사건이 될 텐데, 뭐 김정일 살아 있을 때 그 방코델타 아시아라는 그 북한이 거래하는 은행에 2,500만 달러를 미국이 동결을 시켰을 때 그때 북한 관리들이 정말로 아프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지금은 그거보다 이제 돈 액수가 많이 크죠. 미국이 자산 동결을, 북한의 자산을 동결을 시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국에서 지금 북한이 반칙을 하고 있다. 지금 핵을 없애겠다고 그랬는데 핵 개발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숨겨진 곳에 미사일 발사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 작동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뉴욕타임즈에도 나오고, 물론 뭐 뉴욕타임즈에 나오기 전에 미국의 그 CSIS라는 뭐 국제문제에 관해서 권위 있는 연구소에서 그 영상 사진, 그러니까 인공위성 사진을 이제 다 정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토록 미국이 지금 북한이 그 기존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기에다가 인권 문제, 제재 강화, 자산 동결 이런 문제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중요한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트럼프 대통령이 갔다 왔죠. 그 유럽 그 1차 대전 끝난 지 지금 금년이 100년이 됐습니다. 그 1918년에 가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끝난 전쟁을 이제 100주년 기념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습니다. 마크롱 대통령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폭탄을 주고받는데, 그것도 우리가 국제정치학적으로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행기 그림 하나를 이제 보게 되실 겁니다. 이 비행기가 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구입하게 된 공중급유기라는 비행기입니다. 공중급유기라는 건 뭐 그냥 뭐 문자 그대로 하늘의 주유소입니다. 그러니까 나르는 비행기를 기름을 넣어줘가지고, 그래서 그 작전 반경을 뭐 2배로 늘릴 수가 있겠죠. 저걸 사오게 되면은 비행기를
전투기를 한 대 더 사온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기가 하루에 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3시간이었다. 그럼 뭐 그런 비행기가 몇 대 있었다. 그런데 저걸 사오게 되면은 저보다 2배씩 더 채공 시간을 늘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투기를 더 사온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행기가 이제 처음 도착했는데 한국에 A333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랑스, 영국, 독일이 합작해서 만든 에어버스사의 제품입니다. 즉 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뭐 항공기를 미국 보잉하고 유럽의 에어버스가 이제 양분하고 있고, 그리고 에어버스하고 또 보잉이 전부 다 군용기도 만듭니다. 그래서 저 비행기를 사왔어요. 우리나라 공군 전력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저거 이제 사온 것을 이제 저도 보다가 보니까 그 밑에 어떤 우리가 그 네티즌들이 그 토를 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 그 과거에 보수 정부 있을 때는 길이나 만들고 뭐 강물이나 댐이나 쌓고 그랬는데 진보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이런 것도 사오고 국가 안보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틀린 것이 달리면은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이렇게 용솟음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거 결정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저 비행기,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는 비행기를 사오기로 결정했는데 저는 그때 정말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을 했냐면은 저 비행기하고 이제 우리나라 공군이 공중급유기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돈이 전체 예산이 1조 4,881억 원이래요. 근데 그거를 4대 살 수 있습니다. 4대. 그러니까 한 대가 뭐 거의 한 4천억 정도 넘는 비행기죠. 아주 뭐 좋은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미국 거하고 유럽 거를 놓고 이제 이거 보다가 유럽 거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2015년 6월 30일 날 결정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후에 들어온 것이죠. 그때 저는 왜 우리나라가 그 유럽 비행기를 사오는가, 미국 걸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유럽 거를 사오는 이유는 경영학적으로는 유럽 거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에어버스는 이 기름을 싣는 양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싣는 양을 비교해 보면은 에어버스가 실을 수 있는 기름이 111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우리한테 팔겠다고, 그건 또 이제 하나 이 핸디캡이 있었던 거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비행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약 96톤 정도 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숫자가 이제 완전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때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입니다. F-15 기준으로, F-15가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제일 상위 기종이죠. 그 유럽의 에어버스는 F-15 22대에다가 기름을 넣어줄 수 있고, 그리고 미제는 19대에다가 넣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 111톤하고 96톤 나누면 대략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2대, 19대. 그래서 유럽 거가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거를 샀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바로 그 얼마 있다가 일본도 공중급유기를 사는데, 일본은 전부 보잉 거를 샀습니다. 미국 거를. 그래서 뭐 미국이 뭐 우리한테 못 판 데 대해서 조금 마음이 좀 우울했겠습니다만은, 일본이 다 보잉을 사주기로 했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무슨 손해는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왜 미국 걸 사야 된다고 주장을 했냐면은, 전쟁이 났을 때 정말 저 비행기가 정말 그때는 정말 말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엔진도 고장 나고 부품도 망가질 수가 있고, 전쟁터에서 쓰는 거하고 직접 전쟁이 났을 때 평화시에 그냥 연습할 때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때 저 비행기의 부품을 유럽의 비행사들이 우리가 원할 때 즉각 대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사오는 것은 국제 정치학이지 경영학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비행기를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비행기 중에서 T-50이라는 비행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순수한 우리 기술로 개발한 것은 아니고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그 비행기가 연습기 기종으로는 세계적으로 좋은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미국의 그 각종 조종사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쓰는 그 연습기가 T-33이라는 비행기인데 아주 낡은 겁니다. 바로 요 며칠 전에도 한 대가 추락해서 그 조종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비행기를 한 300대 정도를 바꿔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바꿔야 되는데 돈으로 치면 한 10조쯤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랬죠. 그 4대 사오는데 1조 한 5천억 정도가 들었다. 그런데 미국이 앞으로 10조어치 정도 사야 할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만약의 경우 프랑스 걸 사지 않고 미국 걸 사면서 미국한테 야, 너희 것이 말이야 성능은 솔직히 훨씬 나빠. 그런데 너희가 우리 동맹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 거를 사준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은 미국이 사야 될 연습기 우리 거 당연히 사야 돼. 니네가 우리의 동맹국이니까 당연히 우리 거 사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영학적 논리로 이제 그 프랑스 걸 샀죠. 유럽 걸 샀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여러분이 또 사진 보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T-50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2015년 12월 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비행기를 사오겠다고 결정하고서 반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5개월 지났을 때인데, 그때 미국이 저 비행기를 우리 비행기를 사주면 한미동맹이 대단히 좋아질 것입니다라고 대통령이 그 비행기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바로 요 얼마 전에 뭐 한 달도 안 돼요. 9월 28일이니까 한 달 조금 됐군요. 미국 공군이 연습기를 몇백 대 사는데 10조 원어치를 사는데 한국 거를 불합격시키고 스웨덴 거를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팔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지금 뭐 우리나라가 저 비행기 만드는 그 회사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라고 부르는데, 이제 입찰에서 떨어지는 날 그 주식이 29.8%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비행기는 이걸 못 파니까 뭐 그 비행기를 만들던 회사가 외국에 팔아야 되지 우리나라 연습기로는 충분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는 참 그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동맹국 거니까 할 수 없이 이걸 사줘야 되겠다. 그럴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랑 우리 또 공부 같이 했던 학자 한 사람이 저랑 거의 동기, 저보다 1년 후배인가 그렇군요.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무기 수출의 국제 정치학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무기의 수출입은 경제학이 아니라 국제 정치학이다가 그 사람 박사 논문 연구의 결론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좀 잘 했다라면은 이 연습기 미국에 몇백 대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항공산업도 발달하고 돈도 벌고 그랬을 터인데, 며칠 전에 지금 공중급유기가 첫 번째가 도착했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또 어떤 젊은 친구겠죠. 이렇게 좀 틀린 걸 써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본강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CSIS라고 아주 유명한 연구소죠. 저도 워싱턴에서 몇 번 가봤는데, 그 CSIS는 하와이에도 그 연구소 이제 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일자 그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 제목이 Undeclared North Korea The 삿간몰 Missile Operating Base. 삿간몰이라는,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한 80 몇 킬로 갑니다. 서울에서는 145킬로, 135킬로. 그러니까 아주 한국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남한에서. 거기에 아주 산 계곡 골짜기에
골짜기를 정밀 사진을 촬영을 했고 그 사진을 분석을 했습니다. 사진을 분석해 가지고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사진을 분석한 그 대표 학자가 조셉 버뮤데스라는 학자입니다. 조셉 버뮤데스라는 사람은 그 북한 군사 문제만 수십 년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한이 그 북한 군사력이 테러리스트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분석하고 북한에 관한 책도 여러 권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 조셉 버뮤데스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름 들은 빅터 차 이분은 이제 CSIS의 그 한국 담당 석좌 연구원이죠. 그리고 리사 콜린스라는 그 뭐 젊은 여자 연구원하고 요 세 명이 쓴 논문입니다. 이 삭간몰이라는 그 북한의 지역 이름이죠. 거기에서 지금 북한이 언디클레어드 그러니까 뭐 있다고 선언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이제 신고는 북한이 자기 그 시설들을 신고를 안 했고 제가 그 전번에도 여러 차례 말했듯이 지금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미국이 자기의 그 정보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빨리 신고를 하라. 그때 김정은이가 그랬죠. 신고하면 믿겠느냐. 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르면은 당연히 안 믿겠죠. 그런 식으로 미국이 계속 그 북한을 관찰하는데 이제 지금 이 CSIS 보고서에 의하면은 한 20군데 정도가 더 있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근데 20군데 정도가 더 있다고 생각되는데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13군데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삭간몰이라는 그 미사일 기지인데 여기에는 그 단거리 미사일이 있어요. 거기선 단거리 미사일이라도 서울까지 날아오는데 불과 뭐 몇 분도 안 걸리죠. 이렇게 날아올 수가 있는 그런 미사일 그 기지가 있고 그 기지는 지금 운용 중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폐쇄된 곳이 아니라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기지로서 쓰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해낸 겁니다. 요거 발견한 그 이 주체가 그 미국 그 CSIS의 그 인공위성 촬영만 집중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 북한 사진을 계속 찍고 이러는 그 뭐 담당 부서가 있는데 그 담당 부서에서 사진 찍은 거를 버뮤데스는 이 사진만 또 전문으로 분석하는 그 분석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하고 이제 나머지 연구원들이 분석을 한 것이죠. 예. 그 연구하는 그 사진 찍는 연구기관의 모토가 재밌습니다. Bringing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to Korea Unification. 한국의 통일을 이해하고 그리고 한국 통일에 대한 그 투명성을 가져오게 하는 그것이 이 연구기관의 모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 연구기관의 이름은 CSIS 산하에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비안드 패러렐입니다. 패러렐이라는 거는 38도 선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옛날에 뭐 38로스 이런 거가 있었는데 비안드 패러렐 그러니까 38선을 넘어서 그래서 그 북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뭐 살피는 그런 그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연구 부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삭간몰에 그 SRBM 그 단거리 미사일이 지금 이제 장착이 돼 있는 그런 기지이면서 요 단거리 미사일은 언제든지 중거리 미사일로 이제 바꿔질 수가 있고 중거리 미사일도 발사하는 시설이 있다라고 이제 지금 발표했고 그리고 요 기지는 DMZ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기지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불과 135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빨리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된 사항을 앞에 발표한 겁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고 맨 앞에 이제 요약문이 나와요. Key findings. 우리가 발견한 중요한 일들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가 북한이 서해 인공위성 발사 시설을 그 동창리를 해체했다고 그랬죠. 동창리를 해체함으로써 그래서 그냥 뭐 방송들이 나가서 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 지금 북한이 이렇게 이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gaining much media attention 그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언론을 받음으로써 미국과 한국이 야기하는 그런 이 군사 위협을 전부 다 이제 중립화 시켜버렸죠, 북한이. 자기네들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렇지만은 이렇게 undeclared ballistic missile bases, 이 선언하지 않은 이 숨겨놓은 장소에서 열심히 미사일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미국을 속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발표한 사람들 얼굴 제가 사진도 찾아봤습니다. 조셉 버미데스, 이 사람은 완전히 Senior Fellow for Imagery Analysis, 영상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영상 분석 전문가로 최근에 CSIS의 선임 연구원으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리사 콜린스라는 좀 젊은 사람이고, 빅터 차 교수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 세 명의 공동 명의로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자세한 인공위성 사진을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아주 자세한 사진이 12장이 있습니다. 제가 뭐 3장 정도만 이렇게 땄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칸몰이라는 그 지역을 좀 멀리서 일반적인 사진을 이제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실 사진은 사칸몰 출입구입니다. 사칸몰 출입구고 시큐리티 체크포인트, 들어갈 때 이제 군인들이 다 뭐 아무 사람이나 안 들여보내니까 체크포인트 이런 사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발표한 사진은 이 정도지만은 저 사람들이 분석한 사진은 뭐 거의 정말 손바닥에 놓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사진을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세 번째 보여주는 사진은 사칸몰 기지에 기지에 사령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령부 그리고 뭐 전부 이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사진을 찍었다라고 했는데, 이 사진을 찍은 것도 지금 뭐 바로 엊그제는 아닙니다. 2018년 3월 29일 날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지금 분석해 보니까 이게 새로운 미사일 기지구나라고 이제 지금 한 것이죠. 이제 다시 이것이 확인되면은 미국이 다시 정찰을, 이제 이거는 민간 위성이 찍은 겁니다. 그런데 군인 정찰 위성으로 다시 찍어가지고 이제 얼마나 더 자세한 사진을 이제 밝혀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순서가 그렇습니다. 일반 인공위성이 촬영한 거를 분석해가지고 의심이 나면은 이제 뭐 KH-11, KH-12, KH 키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열쇠 구멍입니다. KH-11 같은 거는 5cm짜리까지 구분을 한다거든요. 땅바닥에 있는 5cm면은 뭐 탁구공, 골프공이 구분되는 그 정도의 정확한 인공위성으로 아마 이제 찍어가지고 뭐 다 이제 살펴볼 겁니다. 지금 북한이 반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림 잠깐 보실 텐데,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s, 북한의 미사일 종류가 많은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1개나 됩니다. 11개. 미국이 그런 걸 전부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다 붙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북한의 미사일 이름이 상당 부분 미국이 지은 거라고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노동 미사일, 미국이 지은 이름입니다. 대포동 미사일, 그것도 미국이 지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노동당할 때 노동이 아닙니다. 저쪽 한경북도에 가면은 노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조그만 마을. 거기에서 발견된 미사일이라서 노동 미사일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ND라고 씁니다. ND. 그리고 대포동은 노동보다도 더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미사일. 그래서 대포동 미사일이라고, 미국에서는 TD라고 쓰죠. 대포동 미사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포동 미사일은 큰 미사일이니까 대포동이라고 붙였다라고 생각할 텐데, 대포동이라는 마을에서 발견된 겁니다. 북한 미사일 이름은 화성, 무수단, 이런 것들. 화성은 자기 이름이에요. 무수단 이런 거는 아마 미국이 무수단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무수단으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북한 미사일 이름이 막 섞여 있는데, 스커드 미사일은 이제 소련이 줄 때 이름이 스커드입니다. 그래서 스커드 B, C, D를 미국이 맨 처음에 어떤 미사일을 보고 스커드 D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C보다 조금 발전한 것 같아서 그러다가 아니다. 이거는 북한이 스스로 개발한 거야. B, C의 발전형이 아니라 자체 개발형이라고 그래서 스커드 맨 처음에 D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을 노동으로 바꾼 겁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미국은 북한의 그 모든 것을 이제 관찰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이제까지 추적을 해왔죠.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11개쯤 되는 그 북한의 미사일 사진을 보는데 이것도 CSIS 홈페이지에 다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 6번 했죠. 그 6번에 대한 이 자료도 이렇게 그 우리가 북한의 능력을 북한의 핵 능력을 볼 때 이런 그 미국의 그 A급 연구소, 인류연구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그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의미로 지금 그 CSIS에서 그러니까 민간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을 분석해 가지고 이거는 저 단거리 미사일 기지다, 삭간리 기지다라고 발표를 아예 했다는 그거를 얘기하면서 자료도 함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가 나온 다음에 미국에서 갑자기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에드워드 마키 미국 민주당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입니다. 2013년부터 상원의원 했는데 이제 저 사람은 2020년 선거에 이제 나가겠죠. 이 사람이 한 말이 11월 13일 날 한 말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에게 노란하고 있다. 바로 삭간리 핵 미사일 발사 시설을 보고서 한 말이죠. 미국과 북한 간에 2차 정상회담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만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고위급 회담도 안 된다. 상황이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이 에드워드 마키 의원의 말, 요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제 거의 폭격 모드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 문제 말로 해결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 김정은에게 노론하고 있어. 미북 정상회담 부적절해. 고위급 회담 그것도 안 돼 지금.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어. 라고 미국 민주당의 이 사람은 뭐 초선이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그 하원의원도 했고 그 연세도 72세에 아주 그 노장 점잖은 이 상원의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북한과의 2차 정상회담을 지난번에는 그랬죠. 그 11월 8일 날 원래 예상되었던 회담이 열리지 않게 됐을 때 내년 초에 열 거다. 뭐 내년 한 6월쯤에 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시기가 맞을 때 열겠다라는 식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북 2차 정상회담 시기가 맞을 때 한다.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CSIS의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자료가 뉴욕 타임즈에 의해서 이제 보도가 됩니다. 뉴욕 타임즈에 의해서 보도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 뉴욕 타임스에 나온 북한에 관련돼서 나온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그 뉴욕 타임즈의 기사는 가짜 뉴스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네 신문에서 얘기한 것을 다 알고 있어. We fully know about the sites being discussed. 당신네들이 지금 말한 CSI에서 나온 기지들입니다. 그거 다 알고 있죠, 우리들. Nothing new. 새로운 건 아무도 없어. 그리고 nothing happening out of the normal. 다 정상이야. 특별히 일어난 일이 없어. Just more fake news. 가짜 뉴스가 하나 더 나왔다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CSIS 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를 뉴욕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가짜 뉴스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I will be the first to let you know if things go bad.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면은 내가 잘못되고 있다고 제일 먼저 말할 사람이야. 라고 이제 이 사람이 무지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CSIS 에서 나온 보도를 이걸 말한 것은 대단히 점잖게 중립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학술적으로. 그런데 저 신문에서는 아주 비아냥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트럼프를 무지하게 비아냥을 한 거예요. 너가 북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해버렸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6개의 숨어있는 새로운 기지를 찾아내었다. 여기 이제 16개라고 나옵니다. 제가 아까 그 CS 자료는 약 20개 정도가 있을 거고 13개는 확인한 거로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의 외교 업적 중에서 최고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하고 핵 프로그램을 엘리미네이트, 다 없애버렸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니? 그러니까 그 문장에 그런 것들이 하나씩 들어가 가지고 트럼프를 이제 완전히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 그 고위급 대화 못하게 됐을 때, 우리 바쁠 것 없어요. 바쁠 것 없어요. 천천히 하면 되지.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하원을 뺏긴 그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 하원을 뺏긴 그날, 이런 말이 하나씩 겹붙어집니다. 그거 읽어보면은 당사자는 되게 화가 나요. 지금 제가 말한 그 보고서를 보면은 화날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해가지고 트럼프 너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너 속고 있어. 그래서 트럼프가 한 말은 한 가지 측면에서는 맞지. 북한이 핵실험은 안 하고 있거든. 미사일도 안 쏘고 지난 1년 동안.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1년 동안 핵실험을 안 한다는 사실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뉴욕타임즈는 그거 한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말은 그런 의미에서 틀리진 않는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그 인텔리전스 정보 관리들이 지금 북한은 핵물질을 계속 만들고 있고, 그리고 미사일도 계속 만들고 있고, 이런 작업들이 지금 has continued,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한 거는 북한이 북한의 핵 위협이 다 이렇게 없어졌다 이런 거는 웃기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쏘지 않았다. 그거 하나밖에는 맞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비아냥을 됩니다. 그리고 and the sanctions are collapsing. 이것도 트럼프한테는 분노 마음을 갖다 주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핵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핵을 포기를 하면은 그때 도움을 주겠다. 그게 생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sanctions are collapsing. 미국이 북한을 지금 제재하는 것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무너지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트럼프가 매일 북한한테 말랑말랑하게 해주니까, 그 영어로 그냥 읽겠습니다. And the sanctions are collapsing. 생션이 무너지고 있다. In part, 부분적으로 because. 그 이유의 부분적인 이유입니다. North Korea has leveraged its new, softer sounding relationship with Washington. 그 트럼프가 매일 미국하고 북한하고 잘 된다고 그러니까 그 잘 된다는 관계를 북한이 악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생션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네가 잘못해가지고 그 생션도 망가진 거야. 항상 당신은 뭐 북한에 대한 생션은 계속되고 제재를 더 강화를 시키고 핵을 내려놓을 때까지 제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매일 김정은 착하다고 그러고 이쁘다고 그러니까 그걸 악용해서 김정은이가 다른 나라들의 생존하는 것은, 사실 러시아하고 중국은 그 핑계를 대죠. 당신들은 북한하고 잘 지낸다 그러면서 왜 제재를 더 세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뉴욕타임스가 이 CSIS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하면서 트럼프를 분노하게 약 올리게 하는 그런 문장을 많이 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트윗에다가 아예 노골적으로 저거는 다 가짜 정보야. 우린 다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트럼프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또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작년에는 트럼프 혼자 독수리였는데 지금은 뉴욕타임즈도 독수리가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얼마나 독수리입니까? 지금 이 기사를 보면은 북한은 하나도 약속 안 지키고 있고 트럼프 당신 속고 있는 거야 라고 노골적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저는 지금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상황이 지난 우리가 금년 올림픽 할 때부터 이제 팍 그냥 얼음이 녹았죠. 북한의 대표 와가지고 뭐 평창 올림픽 보면서부터 지금 거의 한 8, 9개월, 10개월 정도 우리가 평화에 취해 살았습니다. 진짜 평화가 왔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안 왔다고 보는데, 이것이 다시 그냥 급격히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트윗 보면은 약간
화가 나서 그거 다 가짜 뉴스야. 우리 다 알고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상원들이 뭐 새로 이제 또 3분의 1 뽑혔고 하원은 435명 뽑혔죠. 그 중에서 그 톰 말리노스키라는 그 뉴저지주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그 북한 인권 문제 이런 거를 다루던 일을 미국 국무부에서 그거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한 것이죠. 이제 초선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북한에다가 세계 외부 정보를 그냥 대거 유입시키는 사업에 힘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모든 계층을 통틀어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그 전체주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도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만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상을 통제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당선된 그 말리노스키라는 그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북한한테 정보를 유입하는 뭐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은 뭐 풍선 띄우기 같은 것도 사실은 북한의 정보 유입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다 강력하게 자기가 이제 하도록 하겠다. 그것도 전문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영킴이라는 그 한국계 미국인인데 이분이 거의 당선이 확정이 되긴 됐는데 아직도 마지막 카운트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당선됐다고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의원은 사실 희귀한 건데 한국인이면서 캘리포니아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으로 이제 거의 당선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심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이제 하원에 이제 그 미국 워싱턴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북한 그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죠. 이분이 뭐 아마 될 거라고 보는데 시간이 뭐 아직도 끝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중간 선거가 아직도 완전히 그 발표가 안 난 데가 여러 곳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한두 표 틀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리조나에서는 아주 박빙으로 가다가 민주당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숫자가 조금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펜스 부통령이 뭐 싱가포르에 있는 그 아세안 그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다가 그 일본에 들려가지고 펜스랑 아베랑 뭐 회담을 했죠. 여기서 나온 것이 북한이 그 FFVD 할 때까지 그 FF는 풀 파이널입니다. 완벽하게 북한이 핵을 다 없애고 그를 베리파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제재는 유지된다. 뭐 이것을 다시 일본하고도 그 확인을 했습니다. 뭐 지금 그러니까 뭐 유럽, UN, 미국, 일본 뭐 거의 전 세계가 북한의 그 이제 이 핵시설 폐기할 때까지 압력을 가한다는 데 대해서 이제 의견이 일치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부여 뉴스인데 지금 그 제가 뉴스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 하고 요 며칠 동안 집중해서 이제 그 관찰을 했습니다. 지금 그 CSIS에서 나온 이 보고서가 상당히 그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그 정부는 이거를 군사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군사 위성의 사진을 다시 찍겠죠. 옛날에 그 영변의 핵시설을 처음에 찍은 것도 그 프랑스의 상어병 위성입니다. 프랑스 상어병 위성이 찍은 거를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다 보니까 영변이 이게 무슨 그 영변에 긴 건물이 발견됐는데 그게 이제 재처리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야 이게 분명히 핵을 만드는 시설 같다라고 보고 그래서 미국의 군사인공위성이 가서 다시 사진을 찍죠. 다시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이것이 핵실험 시설이 핵시설이 확실하다라고 핵무기 만드는 시설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마도 그 CSIS에서 발표한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미국은 정밀 그 촬영과 분석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나면은 속임수를 쓰는 거죠.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북한이 미국한테 속임수를 쓰면은 이제는 충돌하러 가는 거다. 이제는 붙는 거다는 그런 내용의
이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자에 속임수를 쓰면은 미북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이제 전투가 아니라 이제 다시 모두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김정은이 트럼프를 뒤통수 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뉴욕 타임스가 트럼프를 비아냥거렸는데 그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여러분 사진 보실 겁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합리적이고 협조적으로 보이면서 미국이 비합리적인 국가로 보이게 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을 뒤통수 치는 거죠. 미국이 오히려 이상한 나라다. 자기네들은 올바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린지 그레엄 의원, 이 마르코 루비오, 린지 그레엄 두 사람 전부 다 트럼프와 함께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했던 사람들이죠. 예, 이제 국회도 새로운 국회가 생겼으니까 이제 미국 의회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력을 더할 것이고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예, 린지 그레엄 이분은 공군 대령 출신이라고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상당히 신뢰를 하고 어떤 그 군사작전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분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는. 근데 이분이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을 극대화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근에. 존 볼턴지가 이제 지금 싱가포르에 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한 거는 우리가 그 얘기 그 자체는 그렇게 놀라운 얘기는 아닙니다. 중국한테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백길의 그 항행 자유를 제약하는 일을 미국은 전혀 동의하지 않겠다,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남진해해, 동진해해, 서태평양 이곳에서 이 항해의 자유를 막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의 성격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꼭 중국 사람들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의 그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각계교파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필리핀하고 회담해갖고 약속하고 베트남하고 또 다른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당근을 주겠죠. 당근을 주면서 중국에 유리한 그 법적인 조치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다에서 자유롭게 다닐 지역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의도하지 않게. 그것에 대해서 볼튼이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필리핀,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중국하고 단독적으로 어떤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 협정의 결과가 동아시아 바다에서 마음 놓고 항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경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주장하는 항해의 자유 원칙에 중국 빼놓고 그 중국하고 다투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입장을 따르라. 중국하고 1대1로 따로 약속을 하거나 결정을 만들면 그거는 미국이 허락하지 않겠다. 이거는 앞으로 상당히 의미가 많은 그런 언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얘기한 측면도 있지만은 그 중국하고 1대1로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아시아에 있는 미국 동맹국, 미국 우방국들한테 이제 경고를 한 것이라고 보여지죠. 지금 이 남진해의 바다는 계속 이제 시끄러운 바다로 남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하고 무역 충돌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무역 충돌은 결국은 패권 충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패권 경쟁인데 10월 4일 날 이미 펜스 부통령이 선언을 했죠. 제2의 냉전이라고. 이것은 하나도 지금 약화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제 이것도 한 2, 3일 됐네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난 겁니다. 지금 미국이 펜스 부통령이 발표한 다음에 미국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그랬는데 빌드 액트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이 1대1로를 하면서 다른 나라에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항구도 만들고 철도도 만들고 그랬다가 그 나라들이 빚을 못 갚을 때 항구도 뺏고 철도 이 권리도 뺏고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랬죠. 이거를 미국에서는 중국이 거의 착취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한테 자기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봉쇄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런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싼 값에 돈을 빌려줘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하는 회사도 만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빌드 액트에다가 그 서명을 해가지고 이것이 그 하나의 법이 된 모양입니다. 벌써 법이 돼가지고 아시아 그 중국에 있는 그 1대1로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하는 그 대상국들한테 미국도 개입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거를 담당하는 그 기관 이름이 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그러니까 미국 국제협력 재정회사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네요. 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그래서 IDFC라는 약자를 가지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거 비슷한 일들을 하던 그 옛날 회사들 하는 일을 다 이제 흡수를 하고, 그리고 돈도 이제 600억 달러를 그 이제 자금으로 마련해 가지고 이제 일을 뭐 시작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펜스 부통령이 그냥 일과성 선언이 아니라 그 선언의 그 뒤에 따라오는 일들이 정말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 로널드 레이건호가 지금 바로 중국이 말하는 그 서태평양 그 제1도련선 그 부근에서 항해하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말한 이후에 미국 해군 가고, 그리고 빌드 액트에 의해서 이제 이것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회사도 만들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좀 약간 좀 우리가 그 잠깐 벌려보겠습니다. 그 범위를.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 INF 탈퇴를 말씀드렸죠. INF는 그 중거리 미사일 조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조약이 원래 그 유럽 때문에, 유럽에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다투는 그 과정에서 이제 둘 다 미국하고, 그때 소련이죠, 지금 러시아하고. 그래서 소련 미국이 합의를 해가지고 1987년에 중거리 미사일을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소련이, 그때 러시아가 그 합의를 깨고 미사일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미국이 INF 탈퇴의 가장 좋은 핑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그 아시아 전략이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런데 지금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이 그 트럼프랑 이번에 만났죠. 그 1차 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둘이 거기서 서로 폭탄이 아니라 총을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온 다음에 트럼프가 마크롱을 비난하는 트위터를 몇 개를 썼습니다. 거기서 프랑스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크롱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민족주의로 나가고 내셔널리스트로 나가는데, 그는 정말 잘못된 거다. 내셔널리즘이라는 건 정말 자기 개인 이익만 따지는 거다. 그리고 내셔널리즘은 사실은 애국주의랑 다른 거다. 애국주의를 배반하는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트럼프를 이제 간접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그 중간선거 할 때 자기 당 출신 그 출마자들을 위해서 막 연설을 많이 하고 다녔죠. 거기서 자기가 민족주의, I'm a nationalist, 나는 국가주의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마크롱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비난을 한 겁니다. 민족주의 그건 나쁜 거라고. 그리고 마크롱이 그 트럼프가 유럽에 가기 며칠 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INF에서 탈퇴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피해를 보게 된 것은 유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 러시아가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유럽을 위협하는데, 그 유럽을 위협할 때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로 복수를 해줘야 되니까 그 한 단계가 위에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누가 망치로 때렸는데 도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망치를 유럽에다 갖다 놓은 것이 바로 미국의 퍼싱 미사일이죠. 그러면 그거로 쏘기가 더 편합니다. 망치로 맞았으니까 망치로 반격하는 게 더 간단하죠. 그런데 그 고버초프하고 레간하고 타협을 해서 둘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평화가 온 거죠, 일단은. 그런데 지금 미국이 다른 세계의 일 때문에 INF에서 탈퇴를 했다. 그러면 소련도 화가 나서 러시아도 화가 나서 이제 탈퇴가 저절로 된 거죠. 이제 막 만들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중거리 미사일 만들면 이제 피해는 누가 입느냐. 그래서 INF 조약의 탈퇴에 가장 큰 피해자는 유럽이다라고 마크롱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입게 된 데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유럽이 행동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사람이 트루 유로피안 아미, 진짜 유럽군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가서 매일 그랬죠. 나토, 너 돈 좀 더 써야 되겠다. 2%도 국방비를 안 쓰고 되겠니? 어떻게 미국이 다 도와주겠냐? 그러는데 미국이 INF에서 탈퇴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피해자가 유럽이고 그래서 유럽은 유럽군을 창설해야 한다라고 이제 그 방송한 것을 트럼프가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 마크롱은 유럽은 더 셀프 서피션트, 자기 스스로 그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국방을 자기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나토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뭐 트럼프가 더 많이 돈을 내라는 데는 이제 그 뭐 찬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와서 그 쓴 트위트는 국제정치의 정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우리가 국제정치 부서 갈 때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마크론 suggest building its own army to protect Europe against the United States, China and Russia. 여기서 그 유럽군을 창설하겠다는 프랑스의 언급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한 말이 상당히 그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마크롱이 유럽군을 만들겠다고 그랬다. 미군과 중국군과 러시아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갑니다. Against the US, China and Russia.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But it was Germany in World War I and II. 독일이야, 독일. 너가 신경 써야 될 날은 독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How did that work out for France?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독일 문제가 어떻게 너네들이 독일 문제를 해결했니? 하는 그 얘기죠. 미군이 갈 때까지 정말 그 독일한테 프랑스는 거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 BC 정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독일이 점령을 했죠. 독일이 점령하고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나고서 한 6개월밖에 안 됐을 때 프랑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제 그 피신한 사람들이 레지스탕스를 만들어서 게릴라전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정기적으로 거의 싸우지도 못했죠. 트럼프가 독일이야, 독일.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고 독일을 조심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독일을 통일시킬 때 그때 레이건 대통령, 부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독일을 통일시킨 것이죠. 그때 영국의 대처 수상이 심지어는 모스크바로 날아가 가지고 고버초프를 만나 가지고 저 미국 사람들이 지금 돌았어요. 저 사람들 큰일 나요 이거. 독일을 통일시켜 주겠다는데 이거 군사력으로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될 일 아닙니까? 라고 영국의 대처 수상이 미국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대처 수상이 고버초프 대통령한테 군사력을 가지고라도 막아야 될 일을 지금 미국이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때 고버초프가 한 얘기가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이 그 유럽 나라들을 어떻게 설득하냐면은 독일은 우리가 그 상징 동물이 독일은 그 저먼 셰퍼드 그래서 검은 게 큰 거 있죠. 독일 셰퍼드. 내가 셰퍼드의 목을 누르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셰퍼드의 목을 누르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유럽 다른 나라들 걱정하지 말라고. 항상 유럽의 문제는 독일이 힘이 너무 세다는 게 유럽의 문제입니다. 독일을 누르지 않으면 항상 독일 때문에 유럽 전체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지난 백수십 년 동안의 유럽 정치의 그 기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일을 통일시켜 주되 목을 조르고 있겠다라고 했는데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반미 국가입니다. 그것도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흑인을 해방시켜 준 당이 공화당인데 지금 흑인들은 압도적으로 민주당 찍는다 그랬는데 미국하고 프랑스가 원래 사이가 좋았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전쟁을 했으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미군들한테 총을 한 10만 자루쯤 갖다 줬습니다. 프랑스, 그 미군이 영국하고 독립전쟁 했을 때 그 총이 전부 다 프랑스제였습니다. 프랑스가 도와줘서 결국은 미국이 영국을 이기고 독립을 했죠. 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789년에 불란서에서 혁명이 났을 때 프랑스가 총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미국에 갖다 줘가지고 그 프랑스 정부군이 총이 없어가지고 시민 혁명이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성공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 프랑스하고 미국이 제일 사이가 좋죠. 그리고 미국의 자유여신상이라는 그 미국의 상징도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을 기념해서 만들어서 선물로 갖다 준 겁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가 지금 반미주의의 최선봉에 있는 나라죠. 참 그 역사의 그 아이러니인데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결국 영국의 모든 것을 이제 물려받아 가지고 영국의 후임으로서 이제 미국이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프랑스가 분노했는지도 물론 뭐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여간 미국하고 프랑스 사이는 무지무지하게 냉랭합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프랑스를 많이 비판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그 국제 정치가 사실은 이런 차원에서 작동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네는 말이야 세계적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나라지. 그런데 우리 포도주도 너희 것 못지 않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에 관해서 얘기하겠다.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들지. 그러나 미국도 그런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 문제는 프랑스에서는 미국 포도주를 거의 볼 수 없다는 것이지. 왜냐하면은 프랑스가 미국 포도주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관세를 매깁니다. 미국은 프랑스 포도주를 싸게 관세를 매겨서 미국에서는 프랑스 포도주가 흔하죠. 이것은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돼. 이것도 다 바꿔. 라고 가서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서 거기에다가 그 임마누엘은 정치를 잘 못하는 사람 같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도 국민들이 지지도, 어프루벌 레이팅, 그러니까 뭐 찬성도가 약하죠. 그런데 마크롱의 그 국민 어프루벌 레이트가 26%밖에 안 된답니다. 아주 약해. 국민의 지지가 아주 약하고 그리고 실업률이 10%나 되는 나라야. 실업률이 10% 되는 나라야. 그 트위터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대통령은 되게 모욕당한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마크롱이 나보고 내셔널리스트는 나쁘다고 그랬지.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민족주의 나라가 프랑스 아니야? 라고 반박을 하면서 프랑스 사람들 대단히 자존심 강하지. 그리고 그럴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 트위터를 따로 하나 더 썼습니다. Make France Great Again. 프랑스도 다시 대단한 나라로 만들라고. 이런 식으로 마크롱이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죠. 몇십 살 어립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그대로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마크롱이 뭐라고 받아쳤냐면은 나는 말이요. 트위터 가지고 정책이나 외교를 하진 않지. I do not do policy or diplomacy by tweet. 나는 트위터 가지고 정책이나 이 정책 외교를 하진 않아요. 이게 국제 정치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국제 정치는 정글이다라는 그 얘기를 소개하면서 애치슨 장관의 얘기를 소개했죠. 국제 정치는 법도 규율도 없는 곳이다. 착한 아이가 상도 받지 못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 정치 관점 중에 하나 잘못된 거가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면은 평화를 유지하고 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착한데 누가 때리겠어? 착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해야지 얻어맞지 않습니다. 착한 아이에게 뭐 굿보이라고 그랬습니다. 굿보이가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이 국제정치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노골적인지. 마크롱이 그래도 프랑스 대국이죠. 물론 미국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즉각 받아치잖아요. 나는 정책이나 외교를 트위터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고서 제가 그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각각 인용하는 거가 미어쉐이머 교수, 뭐 대단히 유명한 학자죠. 그 사람이 정말 그 결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미국에 대해서 막 대들고 반미를 합니다.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요. 그럴 때 미어쉐이머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프랑스가 말이야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미국한테 막 덤벼드는데 저 독일의 목을 풀어주시오 그랬습니다. 독일의 목을 풀어주면은 프랑스가 미국을 향해서 저렇게 그 시끄럽게 반미를 소리 부르짖지 못할 거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국제 정치가 점차 정글이 돼가고 있다는 기분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그 미국에서 나온 책들이 전부 뭐 정글 그로스백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며칠 있다가 책이 또 하나 좋은 책이 나옵니다. 자이언이 쓴 두 번째 책이 나오는데 그 책도 이제 미국은 그 책의 제목이 앱센트 슈퍼파워입니다. 미국이 국제 정치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앱센트 슈퍼파워, 결석한 미국. 미국이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세계가 흘러가는데 지금 뭐 북한 핵 문제 점차 이 다가가는 방향이 뭐 환한 곳이 아니라 깜깜한 곳으로 간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데이터 설명했듯이 이런 거는 분명히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얘기죠. 북한이 핵을 없애는 거 정말 고민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강의를 한번 따로 할 생각으로 있는데 북한이 김정은이 그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말하는 그 파이낸스 그리고 Great Economic and Financial Power 아주 위대한 경제 및 금융국가 위대한 경제 및 금융국가는 반드시 민주국가입니다. 김정은이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될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못하고 개혁개방을 하면 국민들이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 전체주의 체제 김정은 왕조 체제 이거의 치부를 다 알게 되니까 그것을 못해서 핵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없어요? 그건 북한 체제 문제하고 결부가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 핵 문제가 쉽게 대화 몇 번 하고 등어리 몇 번 두드리고 허그 몇 번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북한 관계가 지금 이제 다시 그 위험한 길로 빠질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억이 나는 말 한마디 하고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하겠는데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회의를 다 마친 다음에 김정은은 이제 북한으로 갔지만은 뭐 북한으로 하자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트럼프는 그날 오후에 남아서 인터뷰를 하나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샤인 해니티라는 그 폭스 TV에 앵커하고 했는데 그 해니티가 물어봤습니다. 김정은이가 진짜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트럼프가 지금 내가 오늘 관찰한 바로는 마음이 변한 것 같소. 지금 내 느낌으로는 그런 것 같소. 그런데 6개월 지난 다음에 내가 오늘 한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6개월. 6월 12일 더하기 6개월이면 12월 12일이죠. 아직 12월 10일은 안 됐지만은 점차 트럼프의 인내심이 많이 이제 소진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애써서 비둘기임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뉴욕타임스가 완전히 모욕을 주는 그런 식으로 CSI에서 그냥 보도했으면은 그런 뭐 그런 거보다 할 텐데 거의 이 트럼프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언제까지 그걸 꾹 참고 있을지 이런 걸 좀 잘 살펴보십시다. 앞으로 그 상황 전개되는 것들이 뭐 중요하게 전개가 될 텐데 또 앞으로
그 뉴스 나오는 대로 봐서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그 뭐 잠겨가지고 뭐 말도 발음도 분명하지 못하고 이런 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다음번 방송할 때는 다시 원래의 목소리를 찾아가지고 방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